칼슘. 칼슘은 사람이 식품을 통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로서 칼슘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외에 인체에 가장 풍부한 무기 원소로 체중의 1.5에서 2%를 차지한다. 중요한 생리작용. 칼슘은 우리 몸의 뼈와 이를 만드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다. 만약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뼈는 물러지고 골다공증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칼슘이 우리의 생명활동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칼슘이 인체에 대표적으로 하는 기능은 혈액의 응고 역할, 근육의 수축 및 이완작용, 신경 전달작용, 세포막 투과성 조절, 비타민 B12의 흡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 정상적인 생명 기능과 골격 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이다. 칼슘은 정상적인 생명 기능과 골격 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로서 혈청, 칼슘 농도의 항상성 유지가 필수적이다. 칼슘은 전 체중의 1.5에서 2%를 차지해 체중이 60kg인 사람의 체내에는 약 900에서 1200g의 칼슘이 들어있게 된다. 이 중에서 99%가량은 뼈와 치아에 들어있으면서 무기질 가운데 하나인 인과 결합해 수산화인 회석을 만드는데 이것은 결정형의 단단한 물질로서 뼈와 치아의 견고한 구조를 이루게 된다. 나머지 1%의 칼슘은 혈액을 포함한 체액에 들어있으므로 근육의 수축, 신경의 전달작용, 혈액 응고,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조절하는 등 각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두 번째, 결장암, 대장암, 위암 예방. 칼슘은 뼈조직의 유지 이외에 대장암의 발병 위험을 줄이고 혈압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 내의 칼슘은 담즙산이나 지방산과 결합해 이들이 대장세포를 자극하는 것을 막는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일일 1250g 정도의 칼슘 보충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낮게 되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나와서 뼈에 있는 칼슘을 보충하는데 그때 남는 칼슘이 세포 속으로 침투된다. 당연히 면역세포에도 칼슘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세포 안팎으로 절대로 지켜져야만 하는 칼슘 농도의 균형이 깨져 면역세포는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퇴치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면역세포의 이상을 막기 위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칼슘을 섭취하면 면역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 암세포를 초기에 퇴치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칼슘을 부족하게 섭취하면 반대로 세포 내의 칼슘량이 증가되는 현상인 칼슘 메러독스가 일어나 암 유전 인자의 작용이 조장돼 세포가 증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암 유전자로 인해 세포가 증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세포 속에 필요 이상의 칼슘이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칼슘이 암 예방에 유효하다는 여러 연구가 밝혀졌다. 미국의 슬론 캐더링 기념 암센터에선 흥미있는 연구 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 즉, 식사에서 칼슘 섭취량을 늘리면 설령 암 가게인 사람의 경우라도 결장암이 예방될 수 있다는 것. 연구자들은 임상 연구에서 칼슘 섭취량과 결장 상피세포와의 증식 저하 간에 유익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것은 결장암의 위험성을 저하시키는 징표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한 전기회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9년간에 걸쳐 칼슘이나 비타민 D와 결장암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조사 결과 대장암에 걸린 사람은 식사에서 100kcal당 칼슘을 290mg 밖에 섭취하지 않는 데 대해 대장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칼슘 섭취량이 328mg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비타민 D엔 칼슘의 흡수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햇볕을 쬐면 만들어진다. 그래서 햇볕을 쬐도록 하고서 비타민 D의 혈중치를 나타내는 수산화 바이타민 D를 조사한 결과 그 수치는 대장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 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에 위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판명됐다. 따라서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충분한 칼슘 섭취가 꼭 필요하다. 세 번째, 동맥경화, 고혈압 억제. 고혈압도 칼슘 부족이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혈관의 바깥쪽에 평활근이란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근육이 위축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근육이 늘어나면 혈관이 넓어진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고 당연히 혈압도 높아지게 된다.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의 세포 내에 여분의 칼슘이 축적, 근육이 수축되는데 평활근도 예외는 아니다. 평활근의 세포 내에 축적된 칼슘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의 흐름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나트륨, 염분의 과다 섭취는 고혈압과 관계가 없는 것일까? 세포막에서 나트륨과 칼륨을 교환하여 나트륨을 되도록 세포 밖으로 내보내고 칼륨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작용이 있다. 그런데 세포 내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 약해지면 이번에는 나트륨과 칼슘 교환이 일어나 세포 내로 칼슘이 들어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트륨을 많이 섭취해도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혈액 내에 나트륨, 칼륨 교환을 방해하는 물질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즉, 나트륨과 칼륨의 교환을 방해하는 물질이 많은 사람은 그 교환이 방해받는 대신 세포 내에 칼슘이 늘어나게 되어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물질이 적은 사람은 세포 내에 나트륨과 칼륨의 교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세포 내에 칼륨이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지 않게 된다. 즉, 나트륨의 과다 섭취와 칼슘의 과다 섭취는 모두 세포 내의 칼슘량을 증가시켜 혈압이 올라가게 한다. 또한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소변으로 칼슘이 배출되어 칼슘 부족이 촉진한다. 그렇게 되면 나트륨이 배출되지 않아 체내에 축적되는 것이다. 일본 고베대학 칼슘연구소 연구진 후지다 교수 등은 고령자 등에게 흡수율이 높은 활성형 칼슘을 일일 1000mg씩 8주 동안 투여하고서 혈압 상승을 조사해봤다. 그 결과 칼슘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최대 혈압이 13.6mm, 최소 혈압 5mm 각각 내려갔다. 또한 고혈압과 동맥경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혈압이 되면 혈관 내 작은 상처가 생기기 쉽게 된다. 상처가 생기면 혈소판이 그곳에 모여 굳어져서 혈관을 좁아지게 한다. 그 결과 혈액이 잘 통하지 않게 되고 콜레스테롤이 그곳에 부착되어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된다. 즉, 고혈압이 되면 동맥경화가 일어나면서 혈류가 순조롭지 않게 되기 때문에 혈압도 올라가게 된다.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칼슘이 동맥에 쌓이게 되면 혈관의 내벽이 단단해진다. 혈관의 내피는 본래는 탄력성이 있는 것인데 칼슘이 쌓이게 되면 점차 콜레스테롤도 축적,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발전하게 된다. 네 번째, 알츠하이머 발병 감소. 칼슘 부족은 암이나 고혈압, 동맥경화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일으키는 것으로도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건강인보다 혈중 칼슘 농도가 낮고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치매 정도가 심할수록 이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칼슘 결핍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깊은 관계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황혼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 즉 오후에서 석양 무렵까지 사이에 정서 불안정 상태가 돼서 흥분하는 등의 증상이 잘 일어난다. 그래서 일본 고베 대학 후지다 교수 등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흡수력이 높은 칼슘을 1일 900mg 투여한 결과 오후 4시경에 혈중 칼슘량이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또 부각산 호르몬의 증가도 억제할 수 있었다. 5번째, 심장 박동과 신경 전달 정상 유지. 인간은 살아있는 한 심장 박동이 계속돼야 하는데 그 심장을 직접 움직이는 것이 실은 칼슘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영국의 링겔 박사에 의해 이미 발견됐다. 링겔 박사는 개구리의 심장을 혈액과 같은 염도의 수용액 속에 넣은 그 박동이 얼마나 계속되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을 실시했다. 그런데 증류수를 사용한 실험에선 심장이 바로 멈춘 데 비해 영구 조수의 부주의로 수돗물을 사용한 경우에선 심장 박동이 계속됐다. 그래서 수돗물에 심장을 움직이게 있는데 필요한 성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 연구를 거듭한 그때 칼슘이 심장 박동에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링겔액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다. 우리의 체내에 있는 칼슘은 99%가 뼈나 이에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물론 뼈의 재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혈액 속에 있는 나머지 1%의 칼슘도 심장을 움직이고 신경 전달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중에 칼슘 농도는 항상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혈액 중에 칼슘량이 부족하게 되면 곧바로 뼈의 칼슘량이 혈액 속으로 녹아나와 부족한 칼슘을 보충해 주게끔 되어 있다.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은 약 60쪽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간의 세포 모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 덕택으로 심장이나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다할 수가 있다. 바꿔 말하면 칼슘이 전하는 신호에 의해 각 세포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선 필요한 하나의 조건이 있다. 즉 혈액의 칼슘 농도를 1이라고 할 때 세포 내의 칼슘 농도를 그 1만 분의 1로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큰 농도 차이를 유지해야만 칼슘은 전신의 세포에 정상적으로 정보 전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그 농도 차이의 균형이 깨져 칼슘은 인체에 해로운 역할을 하는 존재로 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세포는 정보를 전달할 수 없게 되며 암이나 동맥경화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6번째, 칼슘 결핍증. 칼슘의 흡수율은 개인 간에 상당한 차이가 보이는데 보통의 식사를 하는 성인은 섭취한 칼슘이 10에서 30%를 흡수하게 된다. 칼슘의 흡수율은 식이급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비타민 D의 도움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타민 D의 결핍 때문에 칼슘 결핍증이 초래되기도 한다. 우리 몸의 골격은 칼슘의 저장고이다. 체내 대부분의 칼슘이 뼈 조직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이유에서든지 매일의 칼슘 필요량이 공급되지 않으면 뼈에 들어있던 칼슘이 혈액으로 흘러나와 혈액 내 칼슘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해준다. 그러므로 체액 중에 들어있는 칼슘이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은 칼슘의 공급원이 부족한 경우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칼슘의 저장고인 뼈로부터 칼슘이 계속 흘러나오고 골밀도가 떨어져 성장기의 어린이들은 성장 장애가 오게 되고 어른들은 골밀도가 저하되면서 골다공증과 골연화증을 초래하게 된다. 한편 식사 중에 단백질 함량은 칼슘 배설량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칼슘이 인체 내에 부족할 경우에는 저칼슘 혈증을 일으키고 그 증상은 경련, 근육의 수축, 신경 활성화의 증가 등이 있다. 칼슘의 섭취가 낮으면 골연화성이라는 뼈의 장애를 일으킨다. 또 칼슘의 결핍 증세에는 골다공증을 들 수 있다.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칼슘 섭취를 일정하게 하고 단백질의 수준을 47g에서 142g으로 증가시켰을 때 소변을 통해 나오는 칼슘의 양이 거의 2배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주로 누워 있거나
앉아있는 자세로 살아있는 사람의 칼슘 배설량도 신체 움직임이 활발한 사람보다 많아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단백질 섭취량은 꾸준히 늘어나 95년도 국민 1인당 평균 섭취량이 권장량의 117%나 되었고 권장량의 125% 이상 섭취한 가구의 비율은 35%, 권장량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한 가구는 56%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비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상황은 칼슘 섭취의 부족과 함께 칼슘 결핍과 골격의 약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노령화에 따라 빈발하는 골다공증의 발병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폐경기 이후의 여성 골다공증 환자 및 골다공증 실험 모델 동물을 대상으로 칼슘 섭취, 칼슘 대사, 골격 대사 및 관련 인자에 관해 집중적으로 검토해 왔다. 그 결과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최대 고질량을 형성하는 성장기로부터 골격 손실이 불가피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일생 동안 충분히 칼슘 섭취가 필수 요건임이 일치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식이 칼슘 영양 문제를 골격 성장과 골격 질환에 국한하지 않고 순환기계 질환, 대장 질환 등 각종 성인병과 관련지어 그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특히 예방을 목표로 하는 만성 질환의 경우 위험 인자를 줄이기 위해 권장량을 상회하는 데 더 많은 칼슘이 섭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권장 수준의 칼슘 섭취량을 맞추기 위해 칼슘 강화 식품이나 칼슘 보충제의 이용을 필요로 한다. 즉, 칼슘은 급원식품을 통해 공급받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개인의 식습관, 신체적, 생리적, 환경적인 여러 가지 특수성으로 인해 식사로부터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지 못한 경우 칼슘 보충제와 복용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칼슘 섭취가 낮은 우리나라 식생활을 고려할 때 이들 칼슘 보조 식품의 적절한 이용은 칼슘 영양 문제의 하나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